보통 현장에서는 트레이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한글로 하면은 추적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떤 물질이 어떤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추적할 방법이 확실치 않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예를 들면은 1이 얼마가 나가고 2이 얼마가 나가고 1이 얼마가 나가는가, 아니면 혹시 이 중간 과정은 모르는데 출구만 3개가 있을 때 어디로 나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서 흘려보내면, 인간의 몸이라면은 투입시키고 먹이고, 자연 환경에 물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은 물에 집어넣고 해서 어디에서 방사선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걸 측정해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 이때 사용되는 이 물질을 트레이서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과정에서 물질의 거동을 추적하는 목적으로 첨가되는 물질, 이게 트레이서인데, 이 트레이서로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방사선 물질은 작은 양이라도 오랫동안 측정을 하면은 측정이 잘 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양을 정확히 좋은 감도로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자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좀 이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방사성 물질로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혹은 이게 만약에 인체 고동에 대한, 인체 내에서 어떤 고동이 일어나는가 궁금해서 집어넣은 거라면은 인간의 몸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안정동위원소를 집어넣어서 추적을 한 다음에 안정동위원소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핵반응을 시켜서 방사성동위원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안정동위원소에 만약에 A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고동을 측정해서 안정동위원소 A를 뽑은 다음에 얘를 핵반응을 일으켜서 A 플러스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이 A 플러스의 방사능을 측정해서 A의 양을 간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방사를 시키는 방법, 이 방법이 후방사와 트레이서, 사실은 액티버블 트레이서 혹은 후방사와 추적자, 후방사와 분석,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후방사와 혹은 액티버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게 이 실험 후 마지막에 방사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방사화 추적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콜로이드가 생성되면 안 된다. 즉 흘러가다가 어디 뭉쳐가지고 모여 있으면 안 된다. 또 하나, 화학 형태가 일정해야 된다. A를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형태의 물질을 집어넣는데 중간에 지내다가 모양이 바뀌어버리면은 측정량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화학 형태가 변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동위원소 교환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처음에 방사성 물질을 집어넣는데 아까 동위원소 교환 반응이 가면은 같은 물질들끼리 그냥 가만히 놓기만 해도 교환돼 버린 반응입니다. 즉 화학 형태가 변하는 거랑 동일하게 방사성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반응도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동위원소 효과, 동위원소는 C14과 C12는 미묘하지만 질량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질량 차이로 이 거동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동위원소 효과도 없애야 된다. 또 하나, 방사선 효과, 방사선에 의해 자기 스스로 깨지거나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현상. 결과적으로 처음에 썼던 물질은 마지막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추적자 요건. 중간에 딴 데로 새면 안 된다. 이게 방사성 추적자 요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사용되는 방사성 추적자를 했다면, 이젠 여기서 나오는 액티버블 트레이서, 후방사 트레이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액티버블 트레이서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어야 되냐. 첫째, 처음에 A로 넣었다가 실험이 끝난 다음에 얘를 A 플러스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서 핵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핵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핵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열 중성자 방사와 담량적이 커야 됩니다. 왜 열 중성자나? 현실적으로 방사를 시키는 방법이 가속기와 이 중성자를 이용한 그 원자를 이용 방법밖에 없지만 가속기는 사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중성자를 이용해서 방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방사 담량적이 커야 된다. 즉 쉽게 방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A 플러스는 핵종은 반감기가 짧아야 된다. 왜냐면 이건 측정한 다음에는 그 방사선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길면은 처분에 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아야 된다. 그리고 측정이 쉽게 알파선 방출 핵종이 측정이 쉽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은 알파선 감마선 방출 핵종이 좋다. 그리고 실험 자체를 하는데 이 A를 집어넣는데 어차피 한다면은 싼 게 좋고 이 자연 환경이나 생물 환경에 인체랑 영향을 미치도록 독성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A를 집어넣는데 원래 자연 상태에 A가 포함되어 있었다면은 이 양이 변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원래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실험 도중에서도 이 A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안 돼야 된다. 이를 위해서 자연에 존재하지도 않고 흔치 않은 히토리 원소를 사용합니다. 히토리 원소는 뭐냐면은 이 원자번호 외워야 된다는 1번부터 20번 이걸 빼고 이 다음에 이 물질들 이거 주기를 찾아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낯섭니다. 굉장히 낯선 얘기는 존재하긴 하는데 자연계에 굉장히 드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는 물질들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쓰기에는 이 액티브 블러 트레이스로 쓰기에는 아주 조건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2015년) 기출을 보면은 이게 바로 문제가 나왔는데 방사와 추적자의 조건 콜로이드가 생겨서 중간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콜로이드가 생겨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형태가 변하면 안 되고 동위원소가가 없어야 하고 교환 반응도 없어야 되고 이게 추적자의 조건이고 후방사와 들어있어. 후방사와는 A를 실험이 끝나면 A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인 핵반응을 일으키려면 방사와 담량적이 커야 되고 또 하나 환경에 없어야지만이 중간에 오염되지 않을 거고 독성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히토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방사선 생물학에 대한 부분은 장애 방어와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방사선이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과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인간의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은 거의 대부분 물과 반응을 한다 라고 생각해서 무한할 정도로 물이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전리가 일어났습니다. 전리가 일어나서 방사선에 의한 전리가 일어나서 전자가 궤돈자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는 중성에서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전자가 빠져나왔습니다. 이 전자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래서 얘는 활성종이라고 불리는데 얘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최대한 빨리 강제로 결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흔하게 있는 물과 강제 결합을 해버립니다. 강제 결합을 했는데 그 형태가 H2O에다 전자가 더 붙는 형태가 됩니다. 얘도 활성종이지만 얘도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다. 그러면 얘도 다른 물질한테 빨리 뭔가를 줘서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H가 2개 있고 O가 하나 있는데 일단 OH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면은 H2O 물은 보통 물 안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존재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연스러운 OH-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H, 여기서 H는 빠져나오면은 이 비정상적인 H가 활성종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자연스러운 H+가 만들어지면은 이번엔 활성종인 OH가 만들어집니다. 활성종. 어느 쪽으로 만들어질지 자유롭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활성종들인데 이 활성종들이 직접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활성종이 또 모여서 이 아까 설명한 과산화수소, 산소를 만드는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이 H2O 플러스도 자체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지금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방사선이 인간의 몸에서 물을 이온화시켜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활성종들,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눈에 이것도 활성종이고, 눈에 익숙치 않은 이런 물질들은 다른 분자에게 뭔가 전자를 가져오거나 산소를 주거나 해서 다른 물질을 화학적 성질, 화학 구조를 깨뜨려 버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럼 이 화학 구조를 깨뜨리는 게 왜 중요하느냐? 실제 인간의 몸은 세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포 좀 깨뜨린다고 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 세포가 죽는 정도 되는데, 세포 몇 개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시되는 것은 단 하나. 그 문제시되는 건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사선이 생물학적 어떤 작용을 하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이 직접 이 어떤 인체의 몸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방금 만들어진 이 활성종들이 다시 반응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직접적용과 간접적용을 구별합니다. 이 방사선이 문제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이 DNA 손상, 그리고 DNA 세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이 굉장히 작은 이 활성종들이 있어봤자 다른 건 영향을 미치는데, DNA는 이 염색체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유전 정보가 망가지게 되면은 원치 않은 다른 형태의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사선에 의해서 DNA가 어떻게 손상이 되느냐? 먼저 하나, DNA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 그것도 분열 중인 모든 세포는 이 DNA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가 먼저 결실, 이 영어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실. 여기서 D가 사라졌습니다. 원문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방사선이 여기를 깨서 얘를 없애버린 겁니다. 결실. 여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원래는 A, B, C, D, A, B, C. 이 C가 떼나갔는데, 여기네요. 여기 이 C가 빠져나가서 엉뚱하게 뒤에 붙어버린 겁니다. 여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중복. 잘려진 게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서 잘려진 게 이리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C가 두 개 되는 중복. 전자는 여기서 A, B, C, D, E, F, G. 여기서 떨어진 게 엉뚱한 데 가서 붙여가지고 이상한 모양새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좌. 또 하나, 염색체 교환. 꺾어져서 각각 교환해 버렸습니다. 교환. 이게 방사선이 DN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뭔가 세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끊어진 거에 연결된. 그러니까 사실 DNA도 기본 구조는 탄소가 길게 있고 여기에 뭔가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거를 끊어서 이 덩어리가 옮겨가거나 바뀌거나 중복되거나 하는 현상이
이 현상들입니다. DNA 자체를 아무리 망가뜨려도 DNA가 분열하지 않는다면은 그다지 큰 영향이 없지만 DNA가 분열 중에, 즉 세포가 분열할 때 저 DNA가 망가지게 되면은 그 새로 만들어진 이 세포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포 분열을 할 때 과연 어떤 상태에서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G1, S, G2M. 당연하지만 분열할 때 감수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열할 때는 직접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만 영향을 끼치더라도 바로바로 영향이 나옵니다. 또 하나, 세포가 성장할 때 분열 직후에는 세포가 작지만 덩치가 커질 때, DNA 합성한 이후 세포가 성장할 때 이때도 높습니다. 그리고 DNA를 합성하는 이때나 이 세포 성장이 멈춰있는 휴지기, 이때는 영향이 상대로 적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 감수성이 가장 높은 M기가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하나의 세포의 세포 분열 주기일 때 언제가 제일 민감하냐에 대한 문제고, 이제는 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손톱 세포도 있을 것이고 혈액 세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세포 중에서는 어떤 세포가 또 민감한가? 그건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 왜냐면은 분열기에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분열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민감해지고, 분열하는 시간이 길면은 당연히 방사선 영향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분화가 나는다는 얘기는 이게 뭐 뼈세포, 확실하게 손톱세포가 아니라 이것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좀 이렇게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세포, 그리고 아직 어리고 약한 세포들은 방사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할 게 없이 그냥 외우는 거기 때문에 세포도 감수성이 있듯이 기관도 민감한 기관이 있고, 역시 장기도 민감한 장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기억해야 되냐면은 방사선 감수성이 매우 높은 기관과 매우 낮은 기관, 매우 높은 조직과 매우 낮은 조직, 매우 높은 장기와 매우 낮은 장기가 무엇인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지기는 방사선 감수성이 높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DNA가 분열을 안 하기 때문에 결실, 중복, 전자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구조 변화만 일어날 뿐입니다. 고설량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이 하루가 지나서 혈구 조사를 했을 때 감수를 가장 많이 한 것은 무엇인가? 이건 원래 인간의 피는 그 뼈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뼈 안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골세포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좀 줄어들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뼈 조직이 혈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혈액이 능력이 떨어질 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분열 능력이 있는 것이 림프구입니다. 이건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14년 기출문제. 수정란이 태아로 성장 시 폐 발생 단계에서 가장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시기.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장기방광에서 외워야 되는데, 착상 전과 착상 직후는 배가 사망합니다. 2주나 8주면은 착상된 직후에 한 2달 이내는 한참 세포 분열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기형이 발생합니다. 8주가 넘으면은
인간의 모습이 2달이 넘은 인간의 모습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때 방사선을 맞게 되면은 지능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폐 발생 단계에서 감수성이 높은 시기는 감수성이니까 적어도 여기는 죽진 않습니다. 여기는 착상기 일 때입니다. 뭐 기관형성기나 기관형성기가 이쪽 될 것 같고, 태아기는 훨씬 뒤에, 분만기는 훨씬 뒤로 갈수록 감수성도 낮아집니다. 표피세포는 인간의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세포입니다. 이건 인간의 피부라고 하면은 약간 밑에서 계속 세포 분열해 가지고 위로 세포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세포들은 점점 더 죽어서 없어지고 이게 때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피세포와 같이 주기적으로 분열하는 체세포는 주기에 따라서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민감도가 다릅니다. 큰 시기와 작은 시기 순서대로 비율하는 건데, 큰 시기 분열기, 작은 시기 합성기, 휴지기. 이건 큰 시기만 내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문제인데, 방사선이 생물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명칭을 물리, 화학, 이 사이는 물리화학, 그리고 마지막이 생물. 즉각적으로 원자나 분자 형태에서 일어나는 건 물리, 그리고 이 만들어진 물질이 다른 아까 처음에 활성종이 최초에 만들어졌는데, 활성종이 최초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다른 활성종을 또 만드는 것, 아까 이렇게 표시한 점, 이렇게 표시한 것들, 이렇게 표시한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다시 만들어진 건 물리화학. 그 다음에 좀 오래 걸린 건 화학. 이 화학은 이것들이 어떤 물질과 직접 작용하는 것, 그리고 물리화학, 화학이 끝난 다음에 훨씬 더 있다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생물. 내용을 보면은 형태 변화라든가 죽는다든가 분열 중단, DNA 손상돼서 자손세포의 전달, 이건 생물. 이 순서대로 외우면 됩니다. 아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직접 작용과 간접 작용. 방사선 에너지가 물이 아닌 인간의 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 직접 작용. 방사선이 물이나 물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뭔가 다른 이온화나 이걸 통해서 활성종을 만든 다음에 이 활성종에 의해서 다시 장애가 발생하는 것, 그게 간접작용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아까 이 처음 시작이 물리, 두 번째가 물리화학, 세 번째가 화학, 네 번째가 생물. 이 순서대로 물리, 물리화학, 화학, 생물학적 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고 있으면은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물리 단계는 처음에 생긴 것, 물리학적 단계는 처음 생긴 거에 의해서 다른 게 만들어진 것, 그리고 만들어진 게 화학적 단계는 직접 반응을 해서 뭔가 유리기분자가 작용해서 뭔가 장애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 이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세포 차원에서 뭔가 이상이 생긴 것. 방사선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 중 간접작용이 아닌 것은, 즉 직접작용과 간접작용을 구별해라 하는 겁니다.
먼저 산소 효과, 희석 효과, 온도 효과. 산소가 많으면은 활성종이 많이 만들어진다. 희석시키면은 활성종이 영향을 더 못 미치게 된다. 온도가 높으면은 생물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활성종에 의한 영향이 더 많이 받게 된다. 모두 다 간접 효과입니다.